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입니다. 이 시간은 받으면 많이 버는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화정 NH투자증권 애널리스트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화정 애널리스트는 저희 조선일보하고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가 공동 주관한 2021년 베스트 애널리스트 평가에서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부문 베스트 애널리스트로 선정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오늘 이제 해볼 얘기는 뭐냐면 한국 엔터테인먼트의 미래와 투자 전략 이렇게 좀 거대하게 좀 잡아봤어요. 뭐 하나하나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제 한류 기업, 엔터테인먼트 기업들 이게 성장주냐, 가치주냐 이렇게 먼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성을 좀 크게 봐야 되는지 아니면은 숨은 보석 찾기처럼 가치가 낮게 평가된 한류 기업도 찾아야 되는 건지 이런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류 자체가 최근에 굉장히 성장이 크고 그리고 뭔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뭔가 한국의 위상을 너무 잘 알리고 네. 있다 보니 정말 가치가 높은 주식들이다라고 늘 많이 생각을 해주시고 저도 되게 이제 기대가 많은 산업인데요. 네, 멀티플로만 봐도 너무 명백한 성장주이기 때문에 성장주다? 사실 네, 예. 이거 트레이딩을 하실 때는 성장주를 보시는 관점에서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맞을 거다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멀티플이 상당합니다. 이게 뭐 가끔 어떤 이벤트들이 있을 때는 20배 정도로 빠질 때도 있지만 이게 지금 멀티플의 레인지 자체가 20배를 거의 바닥으로 해서 예. 이게 거의 한 50배까지도 뛰는 그런 사업자인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일단은 성장주다라고 결론을 드리고 싶고요. 예. 네, 이게 근데 성장주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멀티플이 굉장히 부담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계속 봐야 되는 게 맞느냐, 나는 이게 20배 넘는 주식 사도 되는지 모르겠다 하신다면 지금 최근에 글로벌로 저희의 TAM, 그 유효 시장이죠. 타겟 어드레서블 마켓이 늘어나는 게 보이는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좀 과도해 보이는 멀티플도 어느 정도는 정당화가 될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은 개인적으로는 이 안에서 어떻게 그러면은 숨은 보석을 찾을 수 있느냐, 멀티플이 저평가된 그런 기업들을 위주로 담으면 되느냐라고 한다면 사실 이 사업 같은 경우가 상당히 자본 집약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예. 이게 숨은 보석이 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네, 이게 뭐 예전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작은 사업자가 갑자기 큰 경우잖아요. 네. 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는 약간 정말 운이 많이 좀 따라줘야 되는 경우인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오히려 K-팝 자체가 하나의 산업으로 커버린 시점에는요. 너무 작은 사업자 위주로 이제 보시는 것보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4대 사업자, 뭐 이제 SM, JYP, YG, 하이브 이런 사업자 내에서 투자를 하시는 게 사실 변동성 측면에서 조금은 관리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일 먼저 큰 주제를 여쭤봤는데 이제 조금 작은 주제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이제 한참 막 지나가면서 위드 코로나 시대가 왔잖아요. 이제 네. 그러면서 현장 콘서트 이런 게 막 확대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현장 공연들이 확대되면 이런 엔터 기업들 얼마나 수혜를 받게 될까요? 일단 수치적으로 좀 보시면 일단 딱 눈에 띄지는 않으시겠지만 네. 지금 2021년에서 2022년으로 갈 때, 그러니까 위쪽이 매출이고 아래쪽이 영업이익인데요. 지금 대부분의, 그러니까 지금 하이브가 너무 매출이 크다 보니까 타사들이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데 지금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2021년에서 2022년으로 갈 때 매출이 퀀텀 점프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물론 좀 특이하게 2020년에서 2021년으로 갈 때도 전반적으로 매출 상승이 조금 크게 보였었는데요. 이 두 개를 조금 나눠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 소제목에도 적어드렸지만 2020년에서 2021년, 즉 코로나 시기죠. 이때를 거쳐가면서 뭔가 사람들이 할 일이 없다 보니까 집에서 이제 유튜브 많이 보고 이러잖아요. 밖으로 못 나가니까요. 네. 예. 그러다 보니 그때 K-팝이 좀 인기가 많아졌고 그때 약간 낙수 효과를 봐서 BTS뿐만이 아니라 그 이외의 K-팝 아티스트들도 서구권에 좀 인기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2021년에서 2022년으로 넘어갈 때
이때 어떤 일이 생겼느냐? 모든 사업자들이 서구권에서 콘서트를 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생겼습니다. 사실 코로나 이전이면요, BTS나 뭐 이제 블랙핑크 이런 일부 아티스트 제외하고는 서구권 콘서트를 한다라고 해도 약간 명목상이었는데 지금 리오프닝으로 오면서 사실상 이런 매출 상승세를 이끄는 게 대부분 그러니까 오프라인 콘서트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직 2023년, 2024년 추정치에는 다 들어와 있지는 않지만 네. 이게 저희가 아직 애널리스트들도 서구권에서 콘서트를 한다면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그리고 MD가 저희가 MD라고 하는 거 기념품들이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어디까지 팔릴지 몰라서 좀 보수적으로 추정이 되어 있지만 일단 2018년, 2019년에 우리가 콘서트로 벌던 거에 2배 이상씩은 벌 수 있다라고 봐주셔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것뿐 아니라 지금 코로나 시기에 이제 온라인 스트리밍 이게 상당히 확대됐잖아요. 이 추세도 이어질까요? 네, 충분히 이어진다고 보고 뭐 최근에 티빙에서 임영웅 온라인 콘서트 했던 거 보셨을 거예요. 이게 뭐 이제 보시는 분들 중에 임영웅 팬이신 분들은 이제 일단 임영웅 콘서트가 최근에 있었다는 걸 아실 텐데 네. 우리나라에서 온전히 이 그 코로나 관련된 거리두기가 사라진 이후인 8월, 9월에도 지속적으로 이제 임영웅 씨를 비롯한 트로트 가수들에 대해서 오프라인 콘서트를 온라인으로 동시에 방영하는 형태의 콘서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계속 진행이 되느냐 하면은 예전에는요, 사실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이 콘서트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물리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냥 해당 모객 가능 인원까지만 돈을 버는 구조였었어요. 그리고 이게 되게 당연했던 게 예전에는 우리가 생각했던 건 콘서트는 가서 보는 거였습니다. 근데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이제 콘서트를 보지 못하는 시기들이 진행이 되면서 그 사이에 이제 콘서트를 갖다가 예전처럼 볼 수 없으니 어떤 다른 방법이 없을까 했을 때 보통은 온라인으로 스트리밍을 하면서 조금 더 이제 현장감을 주는 방식을 저희가 한 2년간 고안해 내게 됐고요. 그 덕택에 지금 뭐가 만들어졌느냐. 이게 코비드 19이 끝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온라인 스트리밍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회당 모객 가능 인원이 물리적 한계로 제한돼서 초과 수요를 우리가 매출로 못 인식했던 예전과는 다르게 이제는 거기에다가 온라인 스트리밍까지 더해서 돈을 버는 구조가 되고 있어요. 이게 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런 이제 뭔가 이런 콘서트 같은 데 관심이 없으신 분들일 텐데 보통은 이제 그 아이돌 팬분들 그리고 아이돌뿐만이 아니라 트로트도 마찬가지지만 보통은 이게 그 본인들이 좋아하는 아티스트들이 콘서트를 한다라고 하면 3일간 하잖아요. 그럼 3일을 다 가고 싶어 하세요. 근데 다 가기가 어렵습니다. 보통 저희가 광클 한다고 하죠. 그래도 콘서트표 못 구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런 온라인 스트리밍이 진행이 되고 이미 여기에 대한 수요가 넘쳐난다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오프라인 콘서트와 온라인 콘서트는 공존할 거고 이 부분에서 이런 엔터테인먼트 사업자들이 추가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확인해 주실 수 있어요. 엔터 기업들의 새로운 모델이네요. 그러니까 네, 온오프 같이 맞습니다. 하면서도 수익을 다 그동안은 뭐 오프라인 콘서트장에서만 있는 것만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었는데 온라인까지 동시에 다 그쵸. 수익으로 얻을 수 있는 이런 새로운 모델들이 생기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네. 그렇다면 이제 한류 이 팬덤들이 이제 확대되고 있잖아요. 글로벌로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 이걸 확인하려면 어떤 포인트를 좀 보면 되나요? 이게 애널리스트들만 보는 지표들이 좀 있나요? 사실 최근에는 원체 엔터주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고 다들 데이터를 잘 보셔서 많은 데이터를 보시는데 일단은 팬이면은 그러니까 팬과 일반인의 가장 큰 차이는 팬은 앨범을 삽니다. 그리고 저희는 안 사죠. 음원만 듣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가장 일반적으로 보시는 지표가 앨범 판매량이에요. 그러니까 1집 앨범은 10만 장 팔렸는데 2집 앨범이 20만 장 팔렸다. 팬이 늘어나는구나. 그렇게 되면 콘서트도 예전에는 10만 명짜리 콘서트밖에 못했지만 이제부터는 20만 명짜리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주실 수 있고 이게 글로벌로 확장되고 있는지를 보시려면
판매되는 시장이 어딘지를 좀 보시면 좋겠죠. 근데 음. 좀 아쉽게도 뭐 이제 그 회사마다 좀 다른데 이게 음반이 어떤 나라에 얼만큼씩 팔리는지까지는 잘 안 나눠주세요. 네. 대신에 애널리스트들이 보통 보는 건 저희가 수출입 통계를 가지면 이런 음반 수출 통계가 있고요. 네. 근데 이게 최근에 보셨을 때 서구권, 즉 미국, 유럽 쪽으로 한 연간 100% YOY씩 성장하는 모습이 최근 5년치가 그렇습니까? 보입니다. 예. 2017년까지는 음반 판매량 중에 10% 미만이 서구권이었다면 음. 작년 기준으로는 30%예요. 음. 즉 이런 식으로 계속해가지고 서구권 쪽으로 지금 뭔가 앨범 판매가 늘어난다? 그거는 서구권의 K-팝 팬들이 늘어나고 있구나라는 그림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사실 이거 말고 또 다른 지표 없을까요? 하면 제가 가끔은 구글 트렌드 같은 걸로 뭔가 검색해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것도 네. 조금 보긴 했었는데 이게 한 2019년까지는 먹혔어요. 근데 요새는 원체 K-팝 아티스트들이 다 같이 인기가 많다 보니까 웬만해선 우상향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유의미한 지표는 사실상 앨범 판매량과 수출입 지표 이 두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내 팬들이 앨범 살 때는 그 음반 듣는 CD 듣는 거보다는 네. 그 뭐 사진 같은 거 수집하려고 많이 네, 사시는데 맞습니다. 해외에서도 비슷한 네, 트렌드인가요? 해외에서도 똑같고요. 예. 그래서 뭐 이베이 같은 데 보시면 저희가 포토카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 네. 그러니까 저희 포켓몬빵 신드롬 이런 거 아실 거예요. 네. 누가 빵 먹으려고 사는 게 아니라 안에 있는 실 때문에 사죠. 똑같거든요, 앨범도. 근데 그 앨범에서 나오는 이런 실들을 이베이 같은 데서 비딩을 해서 막 비싸게 팔기도 합니다. 진짜 비싼 건 막 100만 원 넘게 가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더라. 해외에서도 똑같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연결되는 질문 같은데 지금 엔터사들이 한류하고 NFT 대체 불가능 토큰을 지금 결합하려는 많은 사업들 비즈니스 네. 아이디어를 막 내고 있잖아요. 이 NFT 이쪽은 어떻게 좀 전망하고 네. 계십니까? 사실 NFT가 저희 크립토 관련된 부분이고 최근에 원체 비트코인 등이 좀 시장이 안 좋다 네. 보니까 다들 약간 그 관심도가 많이 낮아지시긴 했고 그냥 접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아까 방금 말씀드린 포토카드가 100만 원씩 하고 이런 이유가 뭘까 하면 그 기저에는 수집을 위한 욕구 같은 게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뭐 그런 걸 가지고 있었을 때의 만족감도 있고 동시에 이게 또 이제 팬들 사이에서 내가 이런 걸 가지고 있다는 식으로 자랑도 하고 이러거든요. 한마디로 뭔가 이제 과시 그리고 동시에 이제 컬렉트하는 거 이 두 가지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기술 중에 하나가 또 NFT입니다. 이게 네. 지금은 저희가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냥 포토카드는 진짜 피지컬한 형체가 있는 건데 사실 이런 피지컬한 형체가 있는 걸 갖다가 모으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뭔가 이제 그 음반들을 여러 가지 버전으로 내고 막 한 사람이 100장씩 사게 만들고 네. 이러는데 이게 최근에 뭔가 환경오염 문제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포토카드만 딱 만 빼고 다 빼고?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결국에는 언젠가는 해결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사실 포토카드 그 종이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단 이걸 모았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디지털화한 모양새로 좀 바꾸고 그럼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클릭하면은 다 저장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디지털 자산이지만 여기에 대해서 고유한 특성을 갖다가 부여를 하고 그리고 이게 진품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네. 그런 기술들을 걸어주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포토카드에다가 NFT를 활용을 해보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이런 부분들은 현재 하이브 그리고 SM 같은 회사들에서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크립토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회사에서도 많이 얘기를 안 하시는데 최근에 뭐 위버스 앨범 같은 그러니까 약간 아예 디지털화된 그런 앨범도 나왔거든요. 거기에 이런 NFT 카드들이 같이 들어가고 있는 추세예요. 네. 그렇다면 이제 한류의 지속성 이거는 어떻게 좀 보세요? 왜냐하면 이게 네. 글로벌로 지금 막 확장하니까 이 한류가 계속 퍼지니까 엔터사들의 실적도 좋아지고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항상 그 모든 유행에는 끝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엔터 애널리스트를 하면서 정말 2018년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이거 어디까지 가나요?인데 솔직히 저도 초반에는 이게 긴가 민가 했어요. 이게 지속성이 있을까? 그치만
최근에 블랙핑크가 음. 미국 및 영국 차트에서 보여준 그 지표들을 보면요. 네. 재밌는 점이 예전에는 케이팝이 인기가 있어 봤자 이건 진짜 약간 오타쿠 비즈니스 수준이지 이게 대중까지로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지속성이 아주 그러니까 길어질 수는 없을 것이다. 시장이 확장되다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었는데 최근 차트 숫자를 보시면 이게 대중이 듣는다라는 지표들이 스트리밍 지표에서 보이거든요. 네. 아까 제가 팬들은 음반을 사지만 대중은 음원을 듣는다고 했었는데 네. BTS랑 블랙핑크 같은 경우에는 음원 스트리밍 수가 꽤 나오는 게 보이고요. 이런 아티스트들이 최근에 지속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추세들을 보시면 저는 결국에는 K-팝은 장르 중에 하나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즉 어느 정도 지속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K-팝 그렇게 될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쭉 오늘 이제 K-팝 얘기를 주로 많이 했는데 또 하나 관심사가 이제 최근에 K 콘텐츠 드라마들이 또 글로벌 흥행에 성공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드라마들이 흥행 성공하는 것들이 또 이 드라마 제작사들의 경쟁력에 어느 정도 축적되는데 도움이 될까? 뭐 이것도 궁금하네요. 네, 너무 가장 중요하게 사실 K 콘텐츠에서 보는 게 전작의 성공 여부거든요. 근데 이게 글로벌 흥행이 연이어지면요. 저 제작사에서 나온 작품들은 아마 괜찮을 거야라고 생각할 여지가 높아지고요. 즉 협상력이 높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제작사의 경쟁력 축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사실 K 컨텐츠, K 팝 양쪽 다 이제 그런 게 뭔가 이전의 히트가 향후의 히트 가능성으로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서 네. 결국에는 지금 글로벌 흥행하는 부분들이 향후의 경쟁력 축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너무나도 그렇습니다. 네. 지금 뭐 좋은 얘기들 많이 했었는데 사실 리스크 요인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SM에서 드러났던 건데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거버넌스 문제가 있다. 이런 게 드러났는데 엔터 기업들의 이런 경영진과 대주주 리스크 이건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엔터 기업의 경영진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보시면 이제 실제 프로듀서들이나 실제로 콘텐츠를 제작하시는 분들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주식 시장에서 많이 보는 일반적인 기업 대비로 했을 때 뭔가 경영진들이 일반 기업에서의 그러니까 전문 경영인 같은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네. 네, 이거는 아무래도 이런 K-팝 비즈니스 같은 경우가 이제 산업으로 올라오기 시작한 게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사실 거버넌스 이슈가 이렇게 지속되는 부분은 좀 아쉽긴 하지만 사실 조금은 시간을 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막 가끔은 임원진들이 매각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이제 다른 기업들을 보실 때 이거 임원진들이 파는 걸 보니까 이 회사 피크아웃 하나 보다 이런 식으로까지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네. 2018년부터 쭉 그래왔지만 약간 이런 엔터테인먼트나 콘텐츠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영진들이 매각을 할 때 약간 그게 시장에 줄 시그널까지를 많이 고려를 못 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좀 이게 아쉽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결국에는 최근에 엔터나 콘텐츠 사업자들도 이런 거버넌스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JYP나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ESG 관련해서 굉장히 뭔가 이제 레포트도 내고 좀 그러니까 스튜디오 드래곤도 마찬가지고요. 좀 되게 이제 그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조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동시에 그냥 단순히 경영진들의 뭔가 매매 동향 자체를 이 회사의 실질적인 펀더멘털 훼손으로까지 연결지어서 볼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으로 엔터주하고 K 콘텐츠 기업 다 합쳐가지고 토픽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이걸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일단은 컨텐츠 기업 중에서는 실적도 좋고 넷플릭스 관련된 이벤트도 좋은 스튜디오 드래곤 굉장히 좋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네. 그리고 엔터 기업 중에서는 사실 지금 K-팝 전반적으로 탑다운으로 봤을 때 산업이 다 좋기 때문에 개 중에서 멀티플이 좀 낮은
SM을 탑픽으로 말씀드리고 있어요. 네. 다만 SM의 경우 방금 언급하셨다시피 최대 주주 리스크가 상당히 크지만요. 이제 최근 발표한 공시에서 언급한 내용을 봤을 때 이런 거버넌스에 대한 개선 의지가 확실히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거버넌스 리스크를 많이 반영해서 빠진 부분을 좀 고려해서 이런 부분을 좀 믿어보시면서 가지고 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즉 결론적으로는 탑픽은 스튜디오 드래곤과 SM 양쪽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화정 NH투자증권 애널리스트 모시고 한국 엔터테인먼트의 미래와 투자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께 마무리 인사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엔터테인먼트 산업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사실 K-팝 같은 경우에 이전에 말씀드렸던 콘텐츠 산업처럼 정말 친숙하지만 사실 정말 또 이제 다루기가 어려운 그런 주식들이기도 합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최근 같은 경우에 이제 주식 시장이 좀 어렵다 보니 많이 빠지고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K-팝 산업 자체가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국격 전체에 끼치는 영향이나 그리고 산업 자체가 서구권에서 어느 정도로 이제 커지고 있는지 그 상황들을 좀 파악을 하시면 오히려 중장기로 투자해 보기에 나쁘지 않은 사업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 부분 참고하셔서 좋은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부분 베스트 애널리스트인 이화정 NH투자증권 애널리스트 모시고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 기자 박현철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